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전문위원님께서 지역산림 자원을 활용한 청정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사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입니다. 저는 지난 6월까지는 목재산업체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동아기업이라는 회사에서 26년 동안 목재 원재료 조달을 하는 업무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하면 잘 가져올까, 또 폐목재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까,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 견해하고 틀릴 부분도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자원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무 산림의 기능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오는 다양한 나무를 가지고 목재 제품을 만들고 또 우리 삶에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나무가 성장하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목재 제품 활용,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에서 나오는 이 목재로 만든 이 목재 판상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입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산림청에서는 640만 헥타르, 정확하게 633만 헥타르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이고 인목 축적량이 9억 입방미터가 넘어갔기 때문에 헥타르당 144 입방미터 정도 된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에 대한 견해가 저도 이분이 쓴 글을 집에서 우연히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보고서 그래 이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치산 녹화를 우리나라가 73년부터 해서 21억 3,200만 그루를 식재했고 하전민 20만 3천 가구를 이주시켰다. 그리고 엄격한 입산 통제 규정을 했고 연탄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연료 부족으로 아카시아 조림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유엔 식량기구 농업기구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단기간에 산림 녹화를 성공한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조림, 속성조림은 성공했지만 치산녹화의 마지막 경제조림은 미완이다. 예,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미완인 산림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 다음 주제 실질적으로 지역형 에너지 자립은 다음 발표하실 이승재 대표님이 하실 겁니다. 예, 왜 그러면 우리가 산림이 이 정도로 빈약하냐, 그 근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원목 수입이 세계 6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나무들, 제재해서 쓰는 나무들, 또 합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우량 경제목은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목재류 종류별로 보면 국내 원목은 한 500만 입방미터까지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제재할 수 있는 원목들은 여전히, 예전에는 700만 입방미터 이상 됐는데 고기의 원목이 370만 입방미터로 줄었고, 대신에 제재목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사할 점이 있는 게, 러시아가 예전에는 원목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국가들도 자기네 나무를 자원으로 생각해서 자국의 나라에서 제재를 하고 가공해서 제품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제재목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펄프 칩으로 쓰는 이 목재 칩도 260만 톤이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쓰는 목재 펠릿도 2014년도에 180만 톤, 15년도에 147만 톤, 그리고 16년도 개로도 170만 톤 정도가 수입이 들어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목재 바이오매스는 주로 이 바이오매스가 아니라 목재 산업체에서 썼는데, 목재 산업체에서 쓰는 총량이 한 45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파티클 보드 업계가 한 90만 톤, MDF 업계가 한 270만 톤, 펄프 제지용으로 100만 톤. 이 펄프 제지 업계에서는 여기에 별도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펄프 칩이 또 160만 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총량 중에서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이 270만 톤 정도 쓰고 제재 부산물 그리고 기타 뭐 폐목재가 파티클 보드 업계에서는 한 60만 톤 정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산림청에서는 왜 목재 산업체가 나무를 싸게 사줘서 임업이 활성화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좀 파악을 해보니까 뉴질랜드 작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헥타르당 519입방미터 정도의 라지에타 파인이 한 28년산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되었습니다. 수고가 35m 그리고 본당 제적이 1.4입방미터 그리고 센터 다이아메다가 25cm 정도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그루를 자르면 93%가 제재에서 쓰는 소로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경우에는 그 남부지방에 고무나무가 많고 중부지방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은데 이 고무나무조차도 나무는 뭐 고무를 채취하고 나온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제재 용제가 밑에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트남도 후진국이지만 이 나무를 철저히 100% 다 쓰고 있습니다. 뿌리까지도 쓰고 있고 맨 위에 이 가지목까지도 전부 MDF 원재료나 연료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소로그 53%를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파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니기다나 화력수 조림지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일부 낙엽송이나 소나무 좋은 제재 용제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니기다나 화력수 같은 경우에는 자르면 다 펄프로그라고 합니다. 그냥 소경목입니다. 밑에부터 위에까지 다 소경목이고 군데군데 하나 있는 저기 소나무나 낙엽송 군락지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500만 톤 정도 생산되는 500만 입방메타 정도 생산되는 원목 중에서 20%만 제재 용제이기 때문에 산림에서 20%만 제재 용제다 이런 의미를 둔 거고 여기 베트남이나 뉴질랜드는 그냥 나무 한 그루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의 이 질적 차이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별도 과정도 보면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이렇게 별도를 하고 트렁크라에서 제재 용제로 쓸 수 있는 걸 먼저 반출하고 또 조절을 해서 펄프로그로 쓸 수 있는 거 빼고 뿌리까지 캐서 가져가고 다시 재조림을 또 합니다. 재밌는 거는 남아있는 장다지 이파리들은 태워서 그 자리에서 다시 맹아가 안 올라오도록 일부러 태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묘목이 잘 자라니까.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벌두하고 집재에서 다 대부분이 이렇게 펄프로그로 해서 펄프칩이나 MDF용이나 뭐 목재 필린용으로 이렇게 원재료로 갑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장비 3대가 들어가서 하루에 1헥타르 자르는데 500입방미터 자르니까 생산 원가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뉴질랜드를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뉴질랜드에 있는 그 원목 수출회사 라디에타 파인을 수출하는 그 레이오니아라는 회사에다가 제가 원가를 좀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A 그레이드가 나무가 제일 좋은 겁니다. A 그레이드, K 그레이드, KI 그레이드 요거까지가 제재 용제고 KX가 이게 이제 펄프로그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소경목이죠. 소경목의 경우에는 원목 가격은 마이너스에서 실제 총량으로 그 제조 원가, 생산 원가라든가 수출하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곁다리로 하는 거지 임목 가격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AK 그레이드에서 대부분 나고 펄프로그는 사실은 그냥 끼워넣기로 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판매 가격은 제재 용제, 낙엽성 같은 경우에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원목 가격에다가 발차하는 업체의 마진까지 하면 97,000원 정도 나오고 생산원비는 4만원, 운송비 16,000원 이렇게 원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펄프로그 마찬가지로 22,000원대의 원목 가격에서 생산비가 무려 4만원인데 여기 뉴질랜드의 경우에 보면 생산비가 2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임업 기계화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원목 수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무값이 참 싸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그 수출하는 부분에서 수출 품목 3위가 그 원목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원목 수출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임업이 이 정도로 열악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현황을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다양하게 순수 바이오매스 종류도 산에서 나오는 원목, 또 임지잔재도 있고 제재 슬랩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채하는 과정은 뭐 아시다시피 사유림과 구기림 통해서 사유림은 매입해갖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구기림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칩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벌채하고 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벌채 현장에서 나오는 산림 부산물 이 부분은 조림 예정제 정리 작업, 지존 작업을 통해서 산에 이렇게 골치기에서 버려놓고 있는 상태고 개발지에서나 뿌리 가지목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비용을 내기 때문에 현장에서 파쇄해서 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에너지용이라든가 목재 산업체 또는 퇴비용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더 양질이지만 비용이 안 맞다고 이렇게 버려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폐목재 종류도 여러 가지 산업계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 이 물질 흐름들을 보면은 적법하게 재활용 차량을 통해서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또 나무판 원료로 갖다가 가구 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 리사이클하는 과정도 있고 또는 파쇄된 칩이 에너지 연료로도 가기도 하고 이 바이오 SRF 연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나와서 이렇게 불법 수거되는 사례들도 많은데 요즘은 이제 많이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적법 처리 과정은 보시다시피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만 그냥 참고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해서 종류가 펠릿도 있고 그리고 목재 칩도 예전에 산림과학원에서 이 순수 목재에 대해서 품질 인증을 만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이 순수 목재에 대한 칩 인증을 받고 유통되는 사례는 딱 한 군데 인증은 안 받은 것 같은데 제주도에 있는 이웰이라는 그 재산축 피해목을 가지고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돌리는 업체 거기만 순수 목재를 하고 있고 국내 육지에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은 전부 폐목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바이오 SRF라 해서 폐목재를 가지고 이런 품질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는 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RPS 제도를 2012년부터 해서 500메가와트 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들을 발전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게 2024년까지 10% 이상을 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이오매스 부분이 바이오매스로 전소를 했을 때는 1.5의 가중치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메가와트를 생산했으면 15메가와트로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이고 혼소를 해서 석탄 화력에 혼소를 하면 1로 인정해준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먼저 이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가 2016년에 거의 160만 톤까지 왔는데 이것이 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량 폐목재 가지고 파쇄된 칩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받고 있냐면 바이오매스 하면 이제 국민들이 다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함정이 있는 겁니다. 대형화되어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전국 팔도에서 가정에서 버려진 생활 폐가구를 파쇄된 칩을 갖다가 쓰고 있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 바이오매스 칩을 만들어주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87개 업체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매스 칩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품질과 발생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싼 걸 원하는가 보면 제일 많이 발전소들이 쓰는 게 생활 폐가구 파쇄칩인데 상차도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밖에 안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산림에서 나오는 것은 품당 9만원에서 10만원 수준, 수입 들어오는 것도 12만원에서 14만원 수준까지 됩니다. 그 이유는 순수 목질은 목재 산업체에서 쓰는 원재료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폐목재가 품질이 나쁠수록 가격은 떨어지는데 발전소들은 이 품질이 나쁜 게 발전량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이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다 이 폐목재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태울 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라는 게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되는데 이 샘플로 한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발전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데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이오매스 30메가와트 전소가 하나 있는데 500톤을 태우고 무연탄 유동층 보일러가
200메가와트짜리 2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250톤씩 우드칩을 혼수하는 걸로 해서 1000톤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한 8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납품하는 차량들이 한 대에 한 20톤 정도씩 적재를 합니다. 근데 강원도 삼척에 있다 보니까 여기 수도권에서도 내려가고 저기 경상권에서도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송거리가 왕복으로 따지면 700km 정도 됩니다. 연비 2.5km 정도 봤을 때 차 한 대 하루에 40대가 소비하는 경유 수량이 11,200리터입니다. 1년이면 350만 리터가 경유를 바이오매스 태운다고 운송하면서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현 주소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오히려 화력발전소보다도 더 유해 물질이 배출 기준이 높다. 이런 연구소도 이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이해가 상당히 틀립니다. 산업부는 사실은 이 목재가 아까 보시다시피 폐목재부터 순수목재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목재별로 이 REC 가중치를 틀리게 줬어야 되는데 처음에 디자인할 때 모든 목재는 동일하게 REC를 가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값싼 것 쪽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게끔 돼 있죠. 그리고 산에서 나오는 것은 나무는 함수율이 50%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걸 말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에서 나오는 나무는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한국에너지공단도 마찬가지로 RPS, REC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청은 지금 우리나라 산림이 4령급, 5령급으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을 갖다가 최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RC 판매하는 이 판매자들, 그 다음에 이 RPS 의무자들만 폐목재 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에서 제가 다녀본 국가들별로 쭉 가볍게 넘어가면 베트남의 경우에 아까 그 고무나무와 달리 아카시아 나무는 6년, 7년마다 재배를 합니다. 농부가 심어놨다가 아들 장가가거나 뭐 대학 가면은 잘라가지고 그걸로 칩을 만들어갖고 납품하고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칩 공장이 엄청 많은데 칩 수출하는 게 1,400만 톤입니다. 1년에. 1,400만 톤. 예. 엄청난 규모죠. 러시아의 경우에는 많은 제재소를 져서 이제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제재해서 수출을 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재 부산물들 처리가 안 돼서 노상에서 이렇게 막 태우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가면 판도가 많이 틀려집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뒤에 이 대표님이 하시겠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모바일 파쇄기로 파쇄해서 이렇게 지역에 원격으로 혼자서 근무하는 이 발전소에서 이 칩을 태워서 지역에 25km 반경에 있는 지역에다 난방을 공급하는 이런 발전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장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스트리아도 가보니까 여기 임업기계 훈련원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드칩을 가지고 난방을 하고 옆 동네 집까지 난방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나무들은 가선 집재와 이 하베스터가 프로세스가 병행되어 있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 급경사시에서는 원목을 당겨가지고 발도를 하고 또 소경목들은 이런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그런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스트리아의 다른 바이오매스 발전소 이 지역도 라스텐펠드라는 이런 바이오매스 발전소도 지역에서 나오는 그래서 주로 보면 제재소, 슬랩, 톱밥, 우드칩, 반경 100km 이내에서 가져오는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난방 연료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 남는 열은 주변에 있는 이런 목재 건조하는 건조장 그 다음에 펠릿 원료를 말리는 건조 시스템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하고 많이 틀립니다. 삼나무하고 편백나무의 조림이 이미 250년 전에 광산을 하면서부터 조림이 시작해서 이미 자기네 나라에 적합한 수종을 찾아서 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보면 목재 시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조합들도 직접 원목을 생산해서 이 목재 시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생산된 것은 합판 용재로 합판의 생산 원재료의 합판 1년의 공급량의 50%가 자급이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원목으로 합판 만드는 게
1%도 안 되고 아마 0. 몇 프로도 될까 안 될까 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나무를 가지고 건조하고 연마해서 이런 K 디젤에서 목조 주택 나무로 많이 일본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바이오매스 에너지 현황을 보시면 FIT로 해갖고 고정가격 매입 제도로, 우리나라는 RPS 제도였는데 2012년도에 고정가격 매입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매스는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주겠다. 특히 산림에 버려지는 미용 목재 이 부분을 32엔까지 높여주고 32엔이라는 건 1kWh당입니다. 32엔을 주고 일반 목재는 24엔, 폐목재는 13엔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 이 철저하게 이 증빙 관리를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작년에 가봤던 나고야에 있는 이 발전소에 납품하는 거 보면 임지잔재하고 이 간벌재들을 가지고 파쇄해서 칩으로 납품이 들어오는데 그 칩 공장에는 일반 목재, 미용 목재에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한국 같았으면 이거 다 섞어서 대충 다 미용 목재라 하겠죠. 그렇지만 얘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이 2015년도에 바이오매스 에너지 그 연료 수요를 보니까 일본 목재신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총량을 보면 목재 칩으로 690만 BD톤. BD톤이라는 건 본드라이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린톤으로 따지면 1000만 톤 정도 되는 수요가 바이오매스로 칩으로 사용됐고 펠릿은 15만 9천 톤. 16년도 통계가 30만 톤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목재칩을 가지고 쓰는 원료가 간벌재나 임지잔재가 110만 톤, 제재 부산물 140만 톤, 폐목재 400만 톤, 뭐 전정 작업한 가지목이 10만 톤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칩은 발전용으로 44%, 연리용 17%, 발전 및 전기를 발전 및 열을 동시에 하는 게 39% 정도로 활용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바이오매스를 그렇게 가격을 주는데 특히 2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는 전기 가격을 40엔까지 높여주는데 이 부분이 전기만 생산하면 효율이 너무 낮아서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20%밖에 못 쓰는 결과가 나오니까 기계 선정하고 이런 걸 좀 잘 쓰기 위해서 신중하게 지금 일본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FIT를 이행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간벌만 하고 개벌이라는 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 자르면 밑에부터 좋은 나무는 A재, B재는 합판용재. 그러니까 A재가 제재용재입니다. A재, B재, C재, D재인데 C재가 8%고 한국으로 따지면 D재가 이제 가지목입니다. 근데 C재, D재를 한국은 MDF 회사가 많아서 그나마 활용이 많은데 일본은 C재까지도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FIT에서 미용 목재로 만든 전기를 높게 쳐주다 보니까 C재, D재까지 반출이 되면서 임업에서 파이수가 커진 겁니다. 놀라운 것은 2014년도에 고성능 임업 장비가 벌써 7,000대, 전년 대비해서 861대가 늘었다는 거죠. 하베스터, 프로세서, 스윙야더 등등 해갖고 하베스터가 1,357대랍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하베스터가 아마 제가 아는 업체 사장님이 한 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요번에 그 원목 생산업 협회에서 몇 대 갖고 오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업이 좋아지면 지역형 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생기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되냐면 고용 창출까지 나고 지역경 활성화로 가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목재 산업체에 있으면서 목재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목재 원재료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원재료를 늘릴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제가 북부산림청하고 6번에 걸쳐서 그 가지목을 다 수거를 해봤습니다. 산에서 별도를 하면서 원목 발생할 때 발생되는 이 벌채 부산물 이걸 다 수거해서 현장에서도 파쇄해보고 회사로 가져와서도 파쇄해보고 뭐 별채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원목은 7만 1,000원이 비용이 들어갔는데 임지잔재 칩은 8만 1,000원이 들어가서 더 비쌌죠. 근데 이것을 안 가져오고 그 지역에서 활용한다면 자원으로 여하튼 간에 원목 대비해서 32%라는 양이면 엄청난 양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족한 양을 그렇게 충당할 수 있었는데 비용 문제로 인해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최근에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제주도에서도 제가 제주도청 시청 쫓아가서 얘기해서 제주도에 아까 이회리나 발전소 외에 다른 쪽에서 처리를 못해서
너무 자극적이어서 여기 그림으로 안 보냈는데 엄청나게 큰 뭐 한천 저류지 이런 데서 원목하고 가지목을 불을 지릅니다. 처리를 못해서. 제가 제주도청 과장님하고 같이 거기를 현장을 둘러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번체 허가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원이라 생각 개념이 없거든요. 경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좋은 나무들 다 잘라서 1,000억 이상 들여서 국가 예산 들여서 잘라서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잘라서 그냥 버리는 게 아까워서 직접 거기서 제주도에서 파쇄해서 배로 다 선적해서 가져와서 MDF 원료로 해서 2016년도에 32,000톤을 썼고 그 전에 14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게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 멀리서 이렇게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연료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폐목재로 몰려있는 이 바이오 SRF 품질 기준, 이걸 저품질 폐목재하고 순수 목재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REC도 마찬가지로 소고기도 1등급, 2등급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목재를 가지고 연료를 태우지만 전부 가격이 같으면 당연히 싼 것 쪽으로만 찾아가니까 그것도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림자원도 이 임지잔재 활용하고 병해 충목까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아무리 활용된다 해도 물질 재활용하고 같이 상생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그 고건 전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국내 산림을 갖다가 이번에 바이오매스 에너지라는 수요에 맞물려서 공급을 늘리면 MDF를 생산하는 목재 산업체나 또 펄프를 생산하는 제지업계에서도 원목을 가지고 발전용으로 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원료의 공급 안정성이 위협을 받으니까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현재의 산림을 최대한 활용도를 9억 입방미터 이상 되는데 벌기령 40년으로 보면 1년에 2천만 톤을 잘라야 되는데 지금 500만 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공급을 늘려야 되고 버려지는 자원도 최대한 지역에서 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고용 창출이 늘어나고 임업이 좋아지면 다 좋아집니다. 제가 올해 5월에 디그나 쇼를 갔었는데 목재 산업이 절대 사양 산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26년 전에 회사 입사할 때는 전자회사, 그 다음에 건설회사, 조선회사 다 잘 나갈 때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어디 입사했냐고 그랬을 때 제가 대성목재란 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창피해서.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만약에 지금도 다닌다면 할 수 있어요. 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거는 길게 인간의 생존과 이 나무는 길게 가는 산업입니다. 짧게 가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최대한 활용해서 임업이 활성화되면 목재 산업까지 살고 그 니그나쇼에서 봤을 때 보니까 나무의 표면을 루터 가공하고 또 다양하게 로봇으로 이용해서 가공하고 완전히 최첨단 산업이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으면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다. 그러자면 한국형 경제수종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발이 돼야 되는데 뉴질랜드는 나무를 벌목하면 벌목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조림하는 회사에 나무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뉴질랜드가 전 세계 원목 수출 1위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예, 두서없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산업계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걸 가지고서 조금 생소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